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리스크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우리 지금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나오는 여기 다루어지는 리스크는 대폭 과거보다는 많이 쉬워졌습니다. 과거에 그 전에 그 시험이 개정되기 전에는 리스크 관리의 내용이 굉장히 양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양도 많이 줄었고요. 난이도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유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할 때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배울 뭐 분산 투자나 이쪽이 더 어렵지 리스크 관리는 그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8문제 나오니까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 32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324페이지 1번부터 시작되는데 1번부터 3번 앞부분에 꼭 1번부터 3번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렇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대개 보면 난이도가 한참 낮은 거예요. 그 뭐 간단하게 외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무리 없이 앞부분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위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뭐냐면 리스크의 정의와 관련되는 겁니다. 리스크를 쭉 나열하고 이게 무슨 리스크냐 이런 건 묻는 거예요. 자, 1번 보죠. 자금을 적게 확보할 수 없거나 자금 확보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리스크. 이거 뭐예요? 유동성 리스크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럼 뭐 해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난이도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뭐냐면 이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예요.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 보면 뭐 베어링스 은행 파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 나오지만 메탈 게젤 샤프트사, 그 다음에 뭐 오렌지 카운티, 그 다음에 LTCM이라고 해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게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면서 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망했구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망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뭐 제가 깊이 있게 해설하거나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2번 봅니다. 자, 메탈 게젤 샤프트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뭐 여기 보면 1번 위험 인식하고 해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맞고 영업부서와 후손부서 업무가 분리되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론트 오피스하고 백 오피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짬짬이가 됐을 때 발생한 대형 사고. 이건 메탈 게젤 샤프트가 아니라 이건 베어링스 은행이에요. 베어링스 은행.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어린 20대의 그 닉 리슨이라는 그 트레이더가 그 직원이 뭐 윗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지가 막 투자하다가 파생상품 투자해서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가지고 200년 이상 된 영국 은행 하나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요겁니다. 그러니까 프론트하고 백오피스나 미들오피스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생긴 실패 사례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번이 답이고 3번 추가 증거금 발생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고려하지 못했고 근데 장기 현물 계약을 단기 선물 계약으로 해지하는 데 수반되는 베이시스 리스크를 관가했다는 것 전부 다 이게 메탈 게젤 샤프트사의 우리가 보통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리퍼체이스. 리퍼체이스가 환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리버스 역환매 계약. 보통 우리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거 아세요? RP라고 그래서 이 RP 같은 계약처럼 나중에 되판다 또는 되사기로 하고 약속하고 계약을 맺는 거 이렇게 이름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한 단기 차익금으로 장기채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와 관계가 있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요건 뭐야? 오렌지 카운티 사건이에요. 이게 2번이 답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이건 뭐 이론적인 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로 재밌게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 준비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 문제 한번 보죠. 자, 4번 문제 보면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인데요. 이건 사실은 그 하단에 있는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 내용만 조금 읽어보시면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거죠. 특히 그 핵심 포인트에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의 특징이 있죠. 그 리스크의 특징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보면 파생상품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전통적 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2번 높은 레버리지 효과로 투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얘기가 나오다가 5번 보면 파생 상품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감독 강화가 바람직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4번은. 1번 장외 파생 상품 가운데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게 이자율 수합 IRS입니다. 여러분들 파생 상품은요, 장내하고 장외가 있잖아요. 장내는 거래소에서 하는 거고 장외는 거래소 이외에서 하는 건데, 장내하고 장외 파생 상품 중에 장외 파생 상품이 가장 많아요. 가장이 아니라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 장외 파생 상품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자율 수합입니다.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래가 많은 거죠. 2번 해치 거래 증가로 장내 파생 상품보다 장외 파생 상품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3번 장외 파생 상품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맞죠. 4번 파생 상품 거래는 속성상 리스크가 크므로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틀렸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감독 강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거 거래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 보시죠. 5번 현재 변동금리로 자금을 차입한 기업이 있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보세요. 변동금리로 자금을 차입했어요.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오르면 손해보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해지 방법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해지 방법이 파생 상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자율 변동 해지하는 방법, 파생 상품 투자에서 다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새삼 또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봐줘야죠. 핵심 포인트 해설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주식 운용 리스크하고 채권 운용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요. 주식 운용 리스크 관리에서 주식 보유자 보시면 하나만 보시죠. 주식 매입 예정자까지 보지 말고 한쪽만 보고 나머지 반대하면 되니까. 자, 주식 보유자를 보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까 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가격 하락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 콜옵션을 매도하고 주식 풋옵션을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포지션 반대는 반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운용 리스크 관리에서 포지션, 즉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 그런 사람은 노출 위험이 이제 금리 상승했을 때 리스크를 입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손해보잖아요.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듀레이션을 축소한다든가 채권 선물을 매도한다든가,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 선물은 매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채권 선물도 매도해야 되고, 채권 선물 또는 금리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데 이때 채권 선물 풋옵션을 매수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스왑을 체결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이익을 얻는 게 뭐예요?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스왑이 페이어 스왑이라고 하거든요. 페이어 스왑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줄여줘야 돼요. 듀레이션을 줄이려면 단기채 매수하고 장기채 매도하는 거 맞거든요. 맞고, 그래서 채권 선물은 매도해야 되고 채권 선물 풋옵션은 매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리시버 스왑을 체결한다 그랬죠. 리시버 스왑은 뭐예요?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주는 거죠. 금리 오르면 그냥 바로 주약입니다. 이거 손해납니다. 그래서 4번은 이거 리시버 스왑이 아니라 페이어 스왑이에요. 페이어 스왑은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주는, 그러니까 페이어 스왑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거꾸로 돼 있는 페이어 스왑 체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4번 변동금리 지급 고정금리 수취하는 스왑 체결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변동금리 받고 고정금리 지급하는 페이어 스왑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 파생 상품 투자에서요. 투자 전략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거기서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4번 답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중 리스크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부서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크 관리 부서는 몇 번 어디죠? 미들 오피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제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해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7번 봅니다.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의 조직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부서로 이루어진다. 다음 중 리스크관리부서의 임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스크관리부서, 그리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뭐 이사회 이런 식으로 계층화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사적 리스크관리라고 하면 리스크관리 조직하고 리스크관리의 과정, 그리고 리스크관리 시스템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물적 토대,
하드한 게 뭐냐면 리스크 관리 조직인데 리스크 관리 조직은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이사회,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위원회, 리스크 관리 전담 부서. 요게 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요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가끔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업무 분장 어떻게 하느냐 가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우리 핵심 포인트 해설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이사회가 가장 높은 거죠.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가장 상위 기구고, 근데 리스크 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구체적 임무를 보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뭐 디귿에 보면 뭐 한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회사의 리스크 대처 전략을 개발하고, 이응에 보면 정기적으로 이사회 리스크 관리 현황을 보고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부서를 보면 구체적 임무가 뭐 기업의 각 부서별 측정 방법을 승인해주고, 그러니까 리스크 측정 방법이죠. 그걸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디귿의 리스크 노출도와 집중도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비읍의 시스템의 리스크 척도 예측 능력을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면서 읽어볼 수 있을 정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 놓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 부서에 대한 내용인데 답은 1번이에요. 회사의 리스크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건 요건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리스크 한도 소진 여부 감시하고 리스크 평가 보고서 개발하고 비정상 상황에 영향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하는 건 관리 부서에서 하는 말이죠. 하는 일이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8번 봅니다. 8번 다음 중 프론트 오피스. 프론트 오피스가 일선 부서예요. 영업 부서. 요거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활동의 처리와 관련해서 미들 오피스. 미들 오피스가 리스크 관리 부서. 미들 오피스와 백 오피스, 이거 지원 부서죠. 백 오피스는 지원 부서. 요것에서 행해야 할 운영상 주요 통제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 하는 건데, 자, 먼 것 보면, 자, 1번 포지션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평가 정책 및 절차 같은 것들 협의하는 거, 요건 맞습니다. 이거 운영상의 주요 통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거래 상품 유형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는 거, 요거는요. 요거는 미들 오피스나 백 오피스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프론트 오피스가 영업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여러분들 밑에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독립적인 가격 검증을 평가하는 거, 요거 하는 일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손익계산서의 독립적인 준비 및 조정하는 것도 역시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가 운영상에 행하는 운영상의 주요한 통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건 너무 명확하고 명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디 있냐면 그 내용은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내부 통제에서 내부 통제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프론트 오피스에 행해야 할 중요한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들 오피스하고 백 오피스에서 행해야 할 통제가 있다고요. 1번, 2번. 거기 보면 프론트 오피스에서 행해야 할 주요 통제 기억이 뭐예요? 거래 상품과 유형의 적절성 여부,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 프론트 오피스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영업 활동 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프론트 오피스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프론트 오피스 일이에요. 일선 부서. 요런 게 이제 전부 다 미들하고 백 오피스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보는데요. 자, 1번 회사 전체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통합 리스크 관리 또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필요한 겁니다. 맞죠? 2번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범위는 회사의 규모와 트레이딩 상품 구성 내역 등 영업 형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돼. 무조건 최신으로 하고 무조건 뭐 전사적으로 하고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 상품 구성 내역이나 아니면 어떤 트레이딩의 독특한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맞는 거고. 3번 당장의 영업 환경보다는 미래 영업 환경에 대비하여 최첨단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건 틀립니다. 이거 틀려요. 지금 미래 영업 환경에 대비해서 무조건 최첨단 시스템을 갖다 놔야 된다. 그러면 증권회사 조그만 증권회사인데 트레이딩 뭐 부서도 별로 없는데 여기다가 시스템만 그냥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시스템만 최신으로 구축한다. 이게 뭐 합리적인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의 영업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통제가 가능한 그런 그 아주 실질적인 그런 알뜰한, 어떻게 보면 알뜰한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직접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실시간 운용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맞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그 회사의 영업 형태나 아니면 뭐 트레이딩 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하고 3번은 사실은 맥락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3번은 무조건 최신이 좋다 이런 얘기니까 3번은 일단 잘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이 내용은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지금 하단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2번에 보면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이 있어요. 고려사항 보면 2번에 이런 게 나오죠. 무조건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영업 환경에 적합하고 필요한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